자, 고려의 통치체제와 국제질서의 변동 교과서 36쪽입니다. 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후삼국이 통일되는 이야기, 그리고 통일 이후에 고려가 왕권을 안정시켜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먼저 후삼국,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지. 북방에 발해도 있었죠. 이 나라들이 모두 하나의 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먼저 후고구려, 궁예가 세웠던 나라인데, 이 궁예가 뭐 폭정을 일삼습니다.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죠. 뭐 그 요즘에 그 있잖아, 그 관심법 해가지고 뭐 유튜브 같은데 보면 찾기 쉽죠. 거기서 궁예는 이제 신망을 잃게 되고 결국 왕건이란 사람에게 왕위를 이제 빼앗기게 돼요. 왕건은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바꿉니다. 그리고 신라의 경순왕의 항복, 견훤의 귀순, 마지막 거란에 의해 멸망한 발해 유민들까지 수용하게 되면서 왕건의 고려는 우리 민족을 완전히 통일을 합니다. 그 전에 신라의 통일의 경우에는 위에 뭐 발해가 있었고 좀 불완전한 통일이었죠. 통일 신라의 경우 발해랑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고려는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다 합쳐졌어요. 자, 통일을 한 왕건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왕건이 해야 될 일. 일단 각 지방의 호족들이 아직 완전히 왕건에게 굴복한 게 아니야. 호족들에게 어떻게 굴복을 시킬 것인가. 그게 왕건에게 최대 난제입니다. 그래서 왕건은 이 호족들을 통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요. 그리고 외부로는 이 발해를 멸망시켰던 나라 거란족과 그 북방에 있는 그 영토들, 고구려의 옛 영토들, 여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 어떻게 이제 대해야 되느냐, 그것이 두 번째 과제입니다. 자, 왕건에게 첫 번째 과제 내부 호족 통제는 두 가지 방법을 걸쳐서 해결을 해 나가요. 호족에 대한 우대 정책과 견제 정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호족 우대를 위해서 호족의 딸과 왕건이 혼인을 합니다. 자, 호족의 딸들 각 지역에 여러 있겠죠. 호족이란 거는 각 지역의 세력가들이라 했어. 이런 많은 호족의 딸들과 혼인을 합니다. 왕건의 부인이 29명이었다고 해요. 뭐 그 중에는 왕건을 하루만 보고 못 본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겠지. 결혼만 하고 나서 평생 못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혼인을 통해 호족과 가족으로 묶이는 겁니다. 이제 호족은 왕건의 장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성 정책, 성씨를 하사하는 거야. 왕씨 성을 하사합니다. 특히 아까 여기 발해가 투항했잖아. 발해 귀순할 때 대강헌이라는 발해 왕자가 유민들을 이끌고 고려로 오거든. 그때 왕건은 그에게 왕씨 성을 하사하고 뭐 이렇게 그 귀순을 장려했으며, 또 왕건의 통일 과정에서 저기 지금의 강릉 지역, 그때는 명주라고 했는데 명주의 호족 김순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김순식에게도 이 왕건한테 이제 충성을 다하게 되니까 왕씨성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랑 같은 성씨, 우리는 패밀리, 이렇게 묶는 거죠. 다음 견제 정책으로 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긴 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해요. 호족의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을 개성으로 불러, 송악으로 개성으로 불러서 고려의 도읍지로 관직을 줍니다. 근데 이 관직을 준다고 불러놓고서는 만약에 호족이 지방에서 조금이라도 반란을 일으켰다, 바로 죽이는 거죠. 그 긴 제도에 올라왔던 호족의 자제들을. 일종의 인질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견제를 위해서 사심관 제도라는 것을 시행을 해요. 사심관 제도는 그 중앙에서 좀 고위 관료를 지냈던 사람을 각 지역으로 보내. 근데 그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뭐 첫 번째 사심관 임명된 사람이 경주로 갔던 경순왕, 신라 왕이었던 경순왕이 고려로 항복을 했다 했죠. 아까 항복을 했는데 이렇게 그 항복했던 사람을 사심관으로 경주에 파견해서 그 지역의 반란을 통제하는 그런
왕건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다음 외부로는 북진 정책이에요. 고려는 나라 이름부터 고려지 옛 고구려의 영광을 계승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는 북진 정책. 그 과정에서 거란과 만부교 사건이라는 사건을 겪기도 했어요. 거란이 그 낙타를 선물로 주거든 왕건한테. 근데 왕건이 그 낙타를 전부 다 그 만부교라는 다리 밑으로 보내서 굶겨 죽여버립니다. 거란이 준 선물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게 거란 간 사이가 안 좋고 북진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영토도 넓어집니다. 청천강에서 영만까지로. 자, 다음 왕건 뒤를 이어서 해종이란 왕이 즉위를 했는데 해종은 오래 못 가고 금방 죽었어요. 그리고 3대 왕이 정종이에요. 역시 왕건의 아들입니다. 역시 오래 못 가고 죽어. 그리고 광종이 즉위했어요. 왜 해종하고 정종은 오래 왕을 못했을까? 호족들 때문에 그래요. 왕건이 호족 정책을 펴면서 안정을 시키려고 했지만 뭐 호족들이 완전히 통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호족과의 대립에서 이들은 오래 못 가. 고려가 건국된 건 왕건 때부터 지금 광종이면 4대 왕이잖아. 태조, 해종, 정종, 광종. 4대 왕인데 4대 왕도 왕건의 아들이야. 2, 3, 4대가 다 왕건의 아들이죠. 왕권이 안정됐으면 4대 왕까지 가려면은 보통은 뭐 몇 대가 내려와야 되잖아. 뭐 할아버지에서 뭐 내려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될 텐데 지금 2, 3, 4대가 다 왕건의 아들이야. 그 정도로 왕권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광종은 이 왕권을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나는 형들처럼 죽을 수 없다. 그래서 광종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시행했던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비 안건법이라는 것을 시행을 했어요. 전국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다 조사를 했어. 그리고 그들을 다시 양인으로 돌려주는. 노비가 줄고 양인이 많아진다는 건 나라에 세금을 낼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야. 노비는 세금 안 냈거든. 그리고 2번째 장점은 노비들이 줄음으로써 호족 세력들의 힘이 약해지죠. 그들의 노비들이 줄어드는 거니까. 세금이 많아지고 또 호족들의 힘은 약해지고 일거이득을 한 거죠. 2번째, 후주 출신의 쌍기라는 사람,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를 시행해. 자, 우리 앞에서 나왔습니다. 앞에 독서 상품과도 있었어. 독서 상품과는 국학의 졸업 시험이었죠. 근데 그거랑 다르게 과거제는 관리 등용 제도로 완전히 이제 모든 관리를 과거제를 거치도록 물론 미안 모든 관리는 아닙니다. 근데 과거제를 거치면 이렇게 관리로 등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진골기적 이런 게 없어졌으니까. 자, 과거제를 시행해서 왕권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자, 그리고 광종 때 황제 칭호와 독자적 연호를 사용합니다. 황제 칭호, 독자적 연호. 광덕, 준풍 이런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고려도 황제국이다. 우리도 당당하게 인류 국가다 하고 천명을 한 거죠. 물론 이거는 하다가 나중에 이제 송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면서 송나라 연호를 쓰게 되긴 합니다. 한동안은 우리나라의 연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서경을 중시했어요. 서경은 어디냐? 바로 평양이야. 평양은 어디의 수도였다? 옛날 고구려의 수도였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중시한다. 이거는 북으로 뻗어나가겠다는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광종 때 이렇게 노비안건법 과거제 실시해서 왕권 안정시키고 황제 칭호 쓰면서 힘이 엄청 커졌고 광종은 이제 말 안 듣는 호족들을 죽입니다. 대규모 숙청 작업을 벌여요. 그 이후 성종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성종은
완성을 했어요. 완성, 성종 그렇게 생각합시다. 조선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전기의 체제를 완성한 건 둘 다 성종입니다. 완성을 했던 왕이에요. 성종은 관료들에게 당시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견을 제시하게 했고, 그 중에 최승로라는 사람의 시무 28조를 수용합니다. 최승로가 제시했던 시무 28조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각지에 12목이라는 것을 설치하고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자, 우리 앞에서 백제는 복습 하나 해봅시다. 백제의 무령왕, 지방에다가 지방관 파견을 위해 22담로를 설치하고 왕족들을 파견했다 했었죠. 고려는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해서 호족 세력을 견제하고 지방 통제를 강화하려고 하였습니다. 됐죠? 자, 그러고 이제 그러면 성종 때 완성을 했다고 했는데 성종 때 완성한 행정기구는 어떤 게 있냐, 그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고려의 통치 조직은 일단 왕이 있고 이성육부입니다. 기본 베이스는 중서문화성, 그리고 상서성, 성이죠, 성, 이성, 그리고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어요. 2호에 병영공해서 2부부터 공부까지 6부가 있습니다. 뭐 이거 이름은 다 몰라도 돼요. 2부부터 이런 거는 중서문화성, 상서성만 기억하면 됩니다. 중서문화성은 제신이라는 사람들하고 낭사라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신은 더 높은 사람들이고 낭사는 좀 하위 직급입니다. 중서문화성은 제신, 낭사로 구성됐는데 제신이 더 높은 사람들이고 낭사는 그 밑에 이렇게 일하는 좀 낮은 사람들. 자, 그게 첫 번째 이성육부이고, 그 다음 또 다른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중추원이라는 부서가 있거든. 자, 중추원은 또 추미라고 승선이라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추밀이 높은 사람, 승선은 좀 낮은 사람입니다. 다음 어사대, 삼사, 이게 고려의 중앙기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중서문화성에서 높은 사람인 제신하고 중추원의 추밀이 국가의 가장 높은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라는 기구예요. 도병마사는 국방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나라의 전쟁 이런 걸 담당하는 기구고, 식목도감은 법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이 기구들은 임시기구로서 국가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모여서 제신과 추밀이 함께 의논을 하고 그걸 정하는 그런 기구였습니다. 자, 다음 이 낭사는 여기 어사대와 함께 언론기구 역할을 해요. 뭐 나라의 잘못된 거를 바로잡고 그 정치 운영에 견제를 하고 균형, 뭐 잘못되고 뭐 어떤 고위 관료, 어떤 재신이 뭐 비리를 저지른다 이런 걸 감시하고 또 바로잡는 언론기구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걸 언론기구라고 해요. 둘이 함께, 낭사와 어사대가 함께 그런 역할을 했어요. 승선이란 기구는 승선은 국왕의 명을 받는 국왕 직속의 기구입니다. 왕명 출납을 담당했어요. 그리고 3사는 회계기구, 단순 회계기구로서 역할을 했다. 자, 고려의 중앙제도입니다.
이런 중앙의 관료가 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이런 중앙의 관료가 될 수 있느냐? 바로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저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 문에. 과거는 문과, 잡과 이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문신 관료를 뽑는 문과와 기술관을 뽑는 잡과. 당연히 문과가 더 우대를 받았겠지 이거는. 자, 근데 음서는 뭐냐? 과거는 시험 보는 건 알겠지 얘들아? 시험 봐가지고 등용된다는 건 알겠는데 음서는 뭐냐?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의 자손. 5품 이상 관리 자손은 시험 안 보고 관리에 임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5품 이상이다.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5품 이상이다. 그러면 음서를 통해서 관리에 임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신라랑 좀 비교를 잠깐 해볼게요. 이건 비교. 신라의 제도는 골품제였어, 얘들아. 자, 골품제 제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혈연이 최고였습니다. 육두품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최치원 같은 사람이 중국 가서 성공하고 돌아와도 혈연을 넘지 못했었죠. 혈연이 무조건 능력보다 우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려에서는 여기 지금 고려로 돌아와서 고려는 물론 음서 같은 경우엔 혈연이지만 과거 시험은 내가 공부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점점 능력을 좀 반영을 하는 거죠. 신라랑 비교할 때는 능력 위주의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조선 가면 조금 더 발전하고 그리고 현대 대한민국 와서는 좀 더 발전하고 이렇게 능력 위주 사회로 점점 바뀌어가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내가 신분이 낮아가지고 나는 뭐 저기 사법고시를 볼 수 없어, 뭐 외무고시를 볼 수 없어 이런 거 없잖아 지금은. 자, 그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능력과 혈연. 다음에 이 음서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대에 걸쳐서 관리를 배출한 가문들, 그런 가문을 문벌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나옵니다. 여러 대에 걸쳐서 관리를 배출한 가문입니다. 옛날 교육과정에서 문벌 귀족이라고 했는데 문벌 귀족이 아니고 문벌이 맞는 표현이에요. 귀족이란 거는 세습된다는 의미가 좀 포함되는데 뭐 그런 건 아니라서 문벌이란 표현으로 합니다. 혹시 시험 문제 나왔는데 문벌 귀족이라 쓴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답 처리 못 해줍니다. 문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중앙이었고 지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은 4가지 특징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전국을 경기와 5도 양계로 나눴다. 자, 경기는 뭐 지금도 있어요. 경기도라고 하죠. 경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서울 주변이란 뜻이야. 자, 그래서 37쪽 지도 잠깐만 볼게요. 교과서 37쪽 지도 보면은 그 개경 주변이 경기죠. 그 서울 주변입니다. 지금도 수도 서울 주변을 경기도라고 하죠. 그 다음이 5도 양계가 있어요. 5도와 양계. 양계는 군사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도에 동계와 북계 같은 지역, 이런 곳은 군사 지역이라서 뭐 외국 일본의 침입이라던가 저 북방 여진족 이런 이민족의 침입 그런 걸 막는 군사 지역. 5도는 있었죠. 행정 지역으로. 이렇게 좀 이원적인 통치 체제죠. 조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8도였거든. 근데 고려는 5도 양계. 이렇게 이원적인 통치 체제로 운영이 됐다는 거.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주현과 속현이 있는데, 주현은 뭐냐?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이에요. 아까 12목 파견되잖아. 12목에 그 지방관 파견했잖아. 그것처럼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이 있고, 속현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으로 향리가 통치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속현의 수가 더 많았다는 거. 이거 만을 다짜다. 속현의 수가 더 많았다. 다음 세 번째, 특수행정구역. 특수행정구역은 뭐 옛날에 반란을 일으켰다거나 뭐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세금도 더 많이 내고 거주 이전 자유도 없고 그런 지역입니다. 특수행정구역, 향, 소, 부곡이 있었고 여기는 지방관이 파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지방관이 없는 지역이에요. 특수행정구역. 그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들, 속현 같은 지역들은 누가 통치를 하느냐? 기존에는 호족 세력들이었어. 옛날에 왕건의 골칫거리였던 호족들. 이들이 점차 성종 이후에 향리가 되면서 이들의 통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고려의 지방제도는 주현이 있고 속현이 있고 향, 부곡, 소가 있다. 여기는 지방관이 있는데 이 두 곳은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지역이다.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교과서 밑줄만 빠르게 긋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